조폭 20명을 맨손으로 쓸어버린 동네 수영장 원장님. 그녀의 정체는 전설의 특전사 707 대테러 팀장 출신이었던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개천절의 아침, 인천 대공원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쨍하고 푸르렀다. 울긋불긋 단풍이 막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한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공원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얼굴에는 대한민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듯한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마음껏 뛰놀았고 어른들은 돗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지후야, 너무 멀리 가지 마. 수영모자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이서연이 외쳤다. 아들 강지후는 잠시 뒤를 돌아보고는 네.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며 다시 친구들과 연을 날리는 무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서연의 얼굴은 영락없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였다. 인천 남동구에서 작은 실내 수영장을 운영하는 그녀에게 오늘 같은 휴일은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수영장은 이서연의 작은 바다라는 이름만큼이나 아담하고 정겨운 곳이었다. 새벽반 주부들의 수다 소리와 오후반 아이들의 물장구 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 그곳에서 근육질의 거친 남자들을 휘어잡던 특수부대 교관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라 불리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임대의 전설적인 팀장 칼날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지난 10년간 까맣게 잊고 살았다. 아니, 잊으려 노력하며 살았다. 평화로운 공원의 분위기를 깨트린 것은 갑작스러운 고성이었다. 야, 이 영감탱이가 진짜 보자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공원 한편에서 솜사탕을 팔던 노인의 좌판이 엎어져 있었고 온몸에 용 문신을 한 건장한 산의 대여섯이 노인을 둘러싸고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전문적인 폭력 조직원들이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건 사내가 노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아니, 좋은 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그냥 좀 나눠 먹자는데 그걸 못 줘? 이 양반이 장사하기 싫나?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혹은 괜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 다들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들 지후가 이쪽을 쳐다보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였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노인의 작은 신음소리도 조폭들의 고함도 아니었다. 그들의 손에 들려 반짝이는 것이었다. 날카롭게 날이 선 등산용 칼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행패를 부리는 수준을 넘어 흉기를 꺼내 들고 공공연히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에서 단지 자신들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평범한 주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목표를 응시하는 맹수의 것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저렇게 날이 선 무기를 든 상대와의 거리는 몇 미터가 가장 안전한지, 상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무력화해야 할 표적은 누구인지. 십수년간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새겨진 본능이 잠들어 있던 호랑이를 깨우고 있었다. 지후야, 잠깐만 여기 가만히 있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지후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천천히 조폭 무리를 향해 걸어갔다. 구경꾼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고요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무거운 존재감을 풍겼다. 어이, 거기 아줌마. 구경거리가 아니니까 썩 꺼져. 쫄병 중 하나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우두머리와 정확히 3미터의 거리를 남겨두고 멈춰 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나라의 생일을 축하하는 뜻깊은 날,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주변의 소음을 모두 집어삼키는 듯한 힘이 있었다. 조폭 우두머리인 마동철이 낄낄거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줌마가 뭔데 지금 우리한테 설교질이야? 남편은 어디다 두고 혼자 와서 정의의 사도 놀이라도 하는 거야? 마동철이 노인의 멱살을 놓고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술과 담배에 절은 악취가 확 풍겨왔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시죠. 어르신께 사과하고 엎어진 것도 다 정리하고. 서연의 말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마동철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 미친 여자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야, 저 아줌마 손 좀 봐줘라. 곱게는 말고. 마동철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 하나가 칼을 고쳐 쥐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훈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공원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조직원이 칼을 휘두르는 바로 그 찰나 서연의 몸이 살짝 왼쪽으로 비켜서는가 싶더니 번개처럼 파고든 그녀의 왼손이 칼을 쥔 조직원의 손목을 낚아챘다. 뚜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칼을 놓친 조직원의 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강하게 올려치자 거구의 사내는 그대로 뒤로 나가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모든 것이 1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남은 조직원들과 마동철이 잠시 멍하니 서 있는 사이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표적을 향해 움직였다. 옆구리를 노리고 주먹을 날리는 두 번째 조직원의 팔을 안쪽으로 쳐내며 몸의 중심을 무너뜨린 뒤 무릎으로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세 번째 조직원이 발로 차려 하자 서연은 몸을 낮춰 다리를 그대로 잡아챈 뒤 반대쪽 다리에 오금을 강하게 걷어찼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조직원의 관자놀이 옆 바닥에 주먹을 내리꽂았다.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지만 주먹이 만들어낸 충격파에 남자는 눈이 뒤집힌 채 기절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동철과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두 명의 쫄병뿐이었다. 서연은 기절한 조직원이 떨어뜨린 칼을 발로 툭 차서 마동철의 앞으로 보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시겠습니까? 마동철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았던 여자가 눈앞에서 자신의 부하 셋을 전투 불능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맨손으로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보통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이 인연이. 마동철은 바닥에 칼을 집어들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나 있었다. 서연은 달려드는 마동철의 힘을 역이용했다. 칼을 쥔 그의 팔을 흘려보내며 그대로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쥔 손목을 제압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자세를 만들었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마동철은 숨을 쉬기 위해 버둥거렸지만 강철 같은 서연의 팔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컥컥. 칼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해치는 데 쓰는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연이 나지막이 속삭이자 마동철의 눈에 비로소 공포가 어렸다. 이 여자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서늘한 진실이 목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결국 그는 버둥거리는 것을 멈추고 손에서 칼을 놓았다. 서연은 그를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친 뒤 멀리서 달려오는 경찰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 지우였다. 지우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오늘 활짝 열려버렸다는 것을. 경찰 조사는 싱겁게 끝났다. 목격자가 수십 명이었고 정당방위 요건은 차고 넘쳤다. 오히려 경찰들은 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런 흉악범들을 단신으로 제압한 용기에 감탄을 표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어떤 칭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내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아들 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흘깃 쳐다보는 아들의 시선 속에는 예전과 같은 따뜻함 대신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들의 눈앞에 서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아들의 방문을 노크했다. 지후야, 잠깐 얘기 좀 할까? 한참 만에야 문이 열렸다. 지우는 여전히 겁먹은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대체 누구야? 오늘 공원에서 그건 그냥 동네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비밀 임무 잠입,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해쳐야만 했던 과거를. 이 어린 아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 그녀는 지우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뗐다. 엄마는 아주 오래전에 군인이었어. 군인? 그냥 군인 아닌 것 같던데 TV에서 보던 특공대 그런 거야? 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해.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는 부대에 있었어. 제707 특수임무단이라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는 곳이야.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설명했다. 18배 어린 나이에 군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입대했던 일, 혹독한 훈련을 거쳐 최초의 여성 팀장 중 한 명이 되었던 일, 그리고 칼날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며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날들을. 그녀는 전쟁이나 테러 같은 끔찍한 단어 대신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지키는 일이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거기선 사람 때리는 것도 배워? 때리는 법보다는 나 자신과 내 동료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 오늘 엄마가 했던 건 그 사람들을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멈추게 한 거란다.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작은 머리로 엄마의 엄청난 과거를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럼 왜 그만뒀어? 그렇게 대단한 군인이었다면서. 그 질문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후 너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거든. 내 뱃속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는 결심했어. 이제는 총이나 칼 대신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내 새로운 임무라고. 세상 그 어떤 작전보다도 중요하고 위대한 임무라고 말이야.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을까?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엄마의 품에 와서 안겼다. 서연은 아들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진 못했겠지만 아들과의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인천중앙공원 사건은 지역 뉴스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평범한 주부 맨손으로 조폭 일당 제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찍은 영상이 첨부되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은 빠르고 간결한 동작으로 거구의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있었다.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그녀의 신상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연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 소령님.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서연의 군 시절 직속 상관이자 이제는 별을 단 옛 전우였다. 그는 뉴스를 통해 서연의 소식을 접했다며 녹슬지 않은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이소령, 자네 같은 인재가 수영장에서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있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야. 마침 우리 사령부에서 특수작전 교관단 개편을 준비 중인데 자네가 다시 돌아와서 후배들을 좀 맡아주면 어떻겠나? 최고의 대우를 보장하겠네. 국방부의 공식적인 복귀 제안. 그것은 군인 이서연에게는 최고의 영예였다. 잠시 심장이 뛰었다. 다시 군복을 입고 사랑하는 후배들과 함께 땀 흘리며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지우에게로 향했다. 사령관님, 과분한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전화기 너머의 사령관은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군인 칼날의 삶은 이미 막을 내렸다고. 이제는 엄마 이서연의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천절의 그 사건은 그녀의 삶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건 이후 이서연의 작은 바다는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수영장이 되어버렸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녀에게 수영을 배우면 조폭도 때려잡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다. 실제로 수영 강습이 끝나면 몇몇 주부들이 슬그머니 다가와 호신술을 가르쳐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원장님, 우리도 원장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밤길 다닐 때마다 무서운데 내 몸 하나 지킬 기술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서연은 난감했다. 그녀가 배운 기술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살상 기술에 가까웠다. 일반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번 웃으며 거절했지만 여성들의 요청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영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건장한 청년 무리의 서연은 순간 긴장했다. 짧은 머리와 다부진 체격, 예사롭지 않은 눈빛. 그들은 마동철의 조직원들이 보복이라도 하러 온 건가 싶었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서연을 발견하고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필승! 해군 특수전전단 아무개 외 4명, 이서연 선배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구릿빛 피부. 그들은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대원들이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서연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들 중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선배님, 저희는 진해에서 왔습니다. 혹시 칼날이라는 호출명을 쓰셨던 분 맞으십니까? 서연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명성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의 특수부대에도 알려져 있었다. 특히 그녀가 개발한 일부 근접 전투 기술과 전술은 타군에도 전파되어 교범에 실릴 정도였다. 현역 시절 합동훈련에서 만났던 UDT 교관들이 그녀의 실력에 혀를 내두르며 존경심을 표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제는 그냥 동네 수영장 원장입니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뉴스 영상 보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선배님의 움직임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교관님들께서 선배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특히 실내 소탕전 교리 관련해서는 아직도 선배님이 정립하신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젊은 대원들의 눈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휴가를 맞춰 일부러 서연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최근 훈련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가상의 적 함선을 제압하는 훈련인데 좁고 복잡한 내부 통로에서 효율적인 진압 대형을 짜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수영장 바닥에 물을 이용해 간단한 도면을 그리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진입조의 시야각과 화기 사격 각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게 핵심이야. 보통 2인 1개 조로 움직일 텐데 선두가 전방을 경계하며 진입하면 후미는 문 바로 옆 사각에 붙어서 내부를 먼저 확인하고 엄호해야 해. 그리고 진입 후에는 코너를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순식간에 퍼져서 각자 책임 구역을 확보하는 거지.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약속된 움직임. 그녀의 설명은 명쾌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수십 번의 실전과 수백 번의 훈련을 통해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나왔다. UDT 대원들은 그녀의 설명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집중하며 연신 감탄했다. 전설적인 선배에게서 직접 듣는 살아있는 가르침은 그 어떤 교본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은 과거를 잊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과거는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오고 있었다. 군의 복귀 제안, 호신술을 가르쳐달라는 여성들, 그리고 존경심을 표하며 찾아온 현역 후배들까지. 어쩌면 자신이 가진 능력이, 자신이 쌓아온 경험이 여전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며칠 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고급 세단을 타고 수영장을 찾아왔다. 그는 마동철의 친형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동생의 무례를 대신 사과하며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다. 치료비와 합의금이라고 했다.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 동생이 어지럽힌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시죠. 서연은 그 돈으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무료 호신술 강습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폭력으로 얻은 돈을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힘을 기르는데 쓰겠다는 그녀의 역설적인 제안에 남자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그날 저녁 서연은 수영장 게시판에 서툰 솜씨로 쓴 안내문 하나를 붙였다. 알림 여성을 위한 주말 무료 호신술 교실. 목표 위험한 상황에서 내 몸을 지키고 안전하게 벗어나는 최소한의 기술 익히기. 원칙 공격이 아닌 방어 제압이 아닌 회피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안내문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써야 할 때가 왔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잠들었던 호랑이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서연이 시작한 무료 호신술 교실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찾아왔던 여성들은 그녀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결코 화려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위험을 감지하는 법,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동작으로 흘려보내고 거리를 확보하는 법, 그리고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탈출로를 만드는 법 등 생존에 직결된 실용적인 기술에 집중했다. 그녀의 가르침 속에는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강생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갔다. 수영장은 매 주말마다 활기찬 에너지로 넘쳐났고 이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는 듯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발톱을 갈고 있는 포식자는
결코 사냥감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다. 마동철과 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된 후 그들이 속해 있던 폭력 조직 흑룡파는 발칵 뒤집혔다. 인천 일대에서 꽤나 큰 세력을 자랑하던 그들에게 일개 아녀자에게 조직원들이 길거리에서 줄줄이 나가떨어진 사건은 조직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치욕이었다. 특히 조직의 중간 보스급인 마동철이 구속된 것은 실질적인 타격이기도 했다. 조직의 보스는 마동철의 뒤를 봐주던 인물로 자신의 구역에서 벌어진 이 소란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새로운 행동대장을 보내 이 사건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새로운 행동대장의 이름은 독고진이었다. 그는 마동철처럼 무식하게 힘만 앞세우는 유형이 아니었다. 비쩍 마른 체구에 늘 정장을 입고 다니며 언뜻 보면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게 빛나는 독사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힘이 아닌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무너뜨리는데 능한 훨씬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독고진은 이서연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 전직 특수부대원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그녀가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과 현재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아들 강지우라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했다. 독고진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새끼를 노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날은 지후가 친구들과 함께 시내 학원가에서 열리는 과학 경시대회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날이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학원가 골목은 학생들의 귀가 행렬로 붐비다가 이내 썰물처럼 한산해졌다. 지후는 친구 준혁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 배운 거 진짜 어렵더라. 시험에 나오면 다 틀릴 것 같아. 준혁이가 투덜거리자 지후가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래도 같이 하니까 재밌잖아. 다음 주에 또 빡세게 해서. 그때였다.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서 서너 명의 그림자가 스르륵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앳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불량스러운 기운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후와 준혁이를 빙 둘러쌌다. 너희가 강지우랑 박준혁이 맞냐? 리더로 보이는 학생이 턱을 까딱하며 물었다. 지후는 순간 엄마에게서 배웠던 것들을 떠올렸다. 위협을 느끼면 논쟁하지 말고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라. 하지만 골목은 너무 조용했고 상대는 이미 퇴로를 막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지후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불량 학생이 비웃으며 지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어떤 아줌마가 우리 형님들을 건드렸다며? 그 아줌마 아들이 너라던데. 내 엄마 때문에 우리 조직이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 준혁이가 겁에 질려 지후의 뒤로 숨었다. 지후는 이를 악물었다. 엄마에게 배운 대로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른들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건 비겁한 짓이에요. 비겁? 하. 이 새끼가 뭘 좀 아는 척하네. 리더 격 학생이 손을 들자 다른 학생들이 일제히 지후에게 달려들었다. 지후는 엄마가 시범으로 보여줬던 상대가 팔을 잡았을 때 뿌리치는 동작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했고 전문적으로 싸움을 배운 적 없는 학생의 몸짓은 그저 어설픈 저항일 뿐이었다. 지후는 이내 바닥에 나뒹굴었고 아이들의 발길질이 시작되려는 찰나 골목 안쪽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독고진이 내렸다. 그는 학생들을 손짓으로 물리고는 바닥에 쓰러진 지후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내 어미에게 전해라. 아들을 되찾고 싶으면 내일 밤 12시까지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로 혼자 오라고. 감히 흑룡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고.
독고지는 지우를 거칠게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준혁이를 한번 쓱 노려본 그는 그대로 차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준혁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학원이 끝날 시간에 맞춰 지우를 데리러 가려던 참이었다. 울음 섞인 준혁이의 전화를 받는 순간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지우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찰나 엄마 이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단 3초 만에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무너진 엄마의 자리에는 분노로 각성한 전사 칼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번의 위기 상황 훈련으로 다져진 알고리즘에 따라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단계 정보 확보. 그녀는 준혁이에게 울음을 그치고 자신이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대답하라고 지시했다. 납치범들의 인상착의 차량의 종류와 색상, 사라진 방향,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복귀하게 했다.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 밤 12시 혼자서. 2단계 상황 분석. 이것은 돈을 노린 단순 납치가 아니다. 명백한 보복이자 자신을 향한 함정이다. 그들은 지우를 미끼로 자신을 유인해 제거하려 한다. 그렇다면 폐창고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조직원이 매복해 있을 것이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다. 3단계 자원 활용.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구출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이 지우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녀는 곧바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군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기이자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대테러 분석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진우였다. 진우야, 나야. 부탁이 있어. 개인적인 일이야. 그녀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김진우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끼고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서연아, 걱정 마. 30분 안에 인천항 7부두 일대의 모든 CCTV 영상, 그리고 해당 폐창고의 최신 위성사진과 내부 도면까지 확보해서 보내줄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없지만 정보 지원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곧 그녀의 휴대폰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위성 사진과 내부 도면을 보며 머릿속으로 수십 개의 침투 경로와 교전 시나리오를 그렸다. 창고의 구조, 예상 매복 지점, 조명 상태, 그리고 아들이 갇혀 있을 가장 유력한 위치까지. 그녀의 눈은 이미 인천항의 어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4단계 작전 준비. 그녀는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군용 더플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에 익은 특수합금 소재의 3단봉, 와이어 커터,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 전투복과 안면 마스크, 그리고 야간 침투용 특수 렌즈까지.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전투복을 착용하고 장비를 점검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수영장 원장이 아니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친 한 마리의 검은 호랑이였다. 밤 11시 30분.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이서연은 인천항의 짙은 바다 안개 속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고 온몸의 감각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어둠과 안개, 그리고 분노를 머금은 그녀가 적의 심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천항 제7부두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간간이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와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오히려 스산함을 더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비릿한 바람이 낡은 폐창고의 철판을 스치며 귀신 울음 같은 소리를 냈다. 창고 내부는 희미한 전구 몇 개만이 켜져 있어 거대한 괴물의 입속처럼 어둡고 음침했다. 창고 중앙 낡은 의자에 지우가 손발이 묶인 채 앉아 있었다.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여져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겁에 질린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독고지는 그런 지우를 만족스럽게 쳐다보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의 주위로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조직원 20명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이서연이 오면 어떻게 요리할지에 대해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대장님, 진짜 그 여자가 혼자 올까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부하 하나의 질문에 독고진이 코웃음을 쳤다. 어미는 새끼가 엮이면 이성을 잃는 법이다. 경찰? 신고하는 순간 이 꼬맹이 목숨은 없는 거지. 그 여자도 그걸 잘 알 거야.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다. 그는 이 완벽한 함정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다. 사방이 탁 트인 창고 유일한 출입구는 정문 하나. 그곳만 막고 있으면 도간에 든 쥐였다.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한들 20명의 장정을 혼자서 당해낼 수는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기다리는 상대는 평범한 어미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쥐라고 생각했던 사냥감은 이미 그들의 등 뒤에서 숨통을 끊을 기회를 노리는 굶주린 호랑이라는 것을. 밤 11시 45분. 이서연은 창고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컨테이너 더미 꼭대기에 엎드려 있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창고 내부를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김진우가 보내준 도면과 실제 구조를 대조하며 최종 침투 계획을 수정했다. 정문과 후문에는 각각 2명씩의 감시조가 배치되어 있었다. 내부에 16명, 그리고 아들 옆에 독고진. 총 21명. 정면 진입은 불가능. 측면을 노린다. 그녀의 시선이 창고의 낡은 환기구에 꽂혔다. 지상으로부터 약 5m 높이. 성인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컨테이너 더미를 내려와 고양이처럼 부드러운 걸음으로 창고의 측면 벽에 접근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벽에 튀어나온 배관과 창틀을 붙잡고 암벽을 타듯 가볍게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특수부대에서 밥 먹듯이 했던 장애물 극복 훈련이었다. 환기구 덮개는 낡고 녹슬어 있었다. 그녀는 휴대용 멀티툴을 꺼내 나사를 풀고 조용히 덮개를 제거했다. 좁은 환기구 통로를 포복으로 통과하는 동안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조직원들의 저속한 대화가 그녀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했다. 마침내 창고 내부로 연결된 통로 끝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천장의 대들보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그녀의 위치는 조직원들의 머리 위,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곳이었다. 아래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전황을 살폈다. 지후는 안전한가? 적들의 무장 상태는? 탈출 경로는? 모든 것을 확인한 그녀는 허리춤에 찬 3단봉을 꺼내 들었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강철 봉이 펼쳐졌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그녀의 바로 아래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던 조직원이었다. 서연은 대들보를 박차고 그대로 그의 등 뒤로 뛰어내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직원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서연은 그의 몸을 어둠 속으로 끌어다 눕히고는 즉시 다음 목표를 향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두 번째, 세 번째 희생자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벼락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목 관자놀이 명치.
그녀는 인체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해 최소한의 충격으로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그때 동료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조직원 하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외쳤다. 어이 영식이 못 봤냐? 화장실 갔나? 그 순간 창고의 전등이 일제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다. 완벽한 암흑이 찾아왔다. 서연이 침투 전 외부 변압기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소형 원격 폭발 장치를 터뜨린 것이었다. 조직원들이 당황해서 소리치는 소리가 창고를 가득 메웠다. 뭐야? 정전인가? 누가 불 좀 켜봐. 그들의 혼란은 곧 비명으로 바뀌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퍽,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그들에게는 그저 갑작스러운 암흑 속의 공포였지만 야간 투시경을 쓴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환한 대낮과 같았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당황하지 마. 흩어지지 말고 뭉쳐. 독고진이 고함을 쳤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조직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서연은 무리의 가장자리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적의 숫자를 줄여나갔다.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자의 팔꿈치 관절을 박살내고 야구방망이를 든 자의 무릎을 걷어차 중심을 무너뜨린 뒤 목덜미를 가격했다. 그녀의 3단봉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어둠 속을 누볐다. 불과 5분 만에 독고진과 지우를 제외한 모든 조직원이 바닥에 널브러졌다. 신음소리만이 가득한 창고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독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칼을 꺼내 지후의 목에 들이댔다. 거기 누구야? 당장 나와. 나오지 않으면 이 꼬마의 목을 그어버리겠어.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들 몸에서 그 더러운 손 치워. 독고진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그의 바로 뒤에 검은 전투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달빛을 등진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복수의 여신 같았다. 내년 어떡해? 내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 서연이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다. 어미는 새끼가 엮이면 이성을 잃는 게 맞아. 하지만 그 이성을 잃은 자리에 들어서는 게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살기라는 걸 몰랐던 거지. 그녀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되고 오직 눈앞의 적을 제거하겠다는 순수한 목적 의식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독고진은 생전 처음 느끼는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오면 이 아이를.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손에서 무언가가 튀어나갔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의 주머니에서 빼낸 동전이었다. 동전은 총알처럼 날아가 정확하게 독고진의 칼을 쥔 손등을 때렸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칼을 놓친 독고진의 얼굴에 서연의 주먹이 파고들었다. 독고진의 몸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창고 벽에 처박혔다. 서연은 쓰러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아들에게 달려가 묶인 밧줄을 풀고 입에 테이프를 떼어주었다. 지후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엄마의 품에 안긴 지후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아들을 꼭 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잠시 후 그녀는 정신을 잃은 독고진에게 다가가 그의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다. 여기 인천항 7부두 폐창고입니다. 폭력 조직원 수십 명이 쓰러져 있고 아동 납치 현행범도 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는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아들을 부축해 창고를 빠져나왔다. 밤하늘의 달빛이 피와 먼지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과
그런 엄마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을 말없이 비추고 있었다. 이서연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 위협을 피하고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둠의 뿌리를 직접 베어내야만 한다는 것을. 인천항 폐창고 사건은 지역 사회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수십 명의 조직원을 단신으로 제압하고 납치된 아들을 구출한 여성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가십을 넘어 신화가 되고 있었다. 경찰은 독고진과 흑룡파 조직원들을 전원 검거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불법 도박장 및 대부업 관련 증거까지 확보하며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이서연이었다. 언론은 그녀를 어둠을 물리친 시민 영웅이라 칭송하며 연일 대서사실을 써내려갔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영웅이라는 칭호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낯선 것이었다. 무엇보다 아들 지우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그녀의 마음을 밤새도록 짓눌렀다. 다행히 지우는 생각보다 씩씩했다. 끔찍한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하러 온 엄마의 강인한 모습을 본 이후 아이는 엄마를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엄마가 가진 힘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후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직접 수영장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지후의 일에 대해 위로를 전하며 조심스럽게 부탁 하나를 꺼냈다. 이서연 어머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희 교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물론이고 외부의 범죄 위협까지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줄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특강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기술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폐창고에서 공포에 떨던 아들의 눈빛과 자신에게 호신술을 배우며 자신감을 찾아가던 여성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새로운 임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다. 며칠 뒤 서연은 지우가 다니는 중학교의 강당에 섰다. 전교생 600여 명이 모인 강당은 시끄러운 시장터와 다를 바 없었다. 학생들은 떠들거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단상 위에 선 작은 체구의 아줌마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교감 선생님의 소개 멘트도 아이들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학생들을 둘러볼 뿐이었다. 소란은 계속되었다. 그때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거기 맨 뒤 창가에 앉은 파란색 후드티 입은 남학생. 혹시 운동 좀 했나요? 갑작스러운 지목에 학생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다. 지목당한 학생은 키가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학교에서 가장 힘이 세기로 소문난 유도부 주장이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저요? 네, 학생. 잠깐 무대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어요? 저를 한번 공격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넘어뜨려도 좋고 팔을 꺾어도 좋아요. 진심으로 덤벼도 괜찮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무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유도부 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친구들의 부추김에 못 이겨 어색하게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작은 체구의 서연을 보며 아, 그래도 여자를 어떻게라며 머뭇거렸다. 괜찮아요. 학생이 다치지 않게 할 테니 걱정 말고 전력으로 덤벼보세요. 서연의 차분한 말에 유도부 주장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대로 달려들어 서연의 옷깃을 잡고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서연은 달려드는 학생의 힘을 조금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이용해 물 흐르듯 몸을 돌렸다. 학생의 몸이 허공에 뜨는 순간 그녀는 학생의 몸을 살짝 비틀어 균형을 무너뜨렸다. 거구의 유도부 주장은 자신의 기술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꼴이 되어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매트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넘어진 본인조차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강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스마트폰을 보던 아이들도 떠들던 아이들도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 무대를 쳐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넘어진 학생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훌륭한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강함은 상대를 넘어뜨리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의 방향을 읽고 그 힘을 제어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폭력의 힘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보다 그 힘을 흘려보내고 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한 대처법입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강당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학생들은 전설 속 영웅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아이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위험을 인지하는 법, 위험한 장소를 피하는 법, 친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 나를 힘으로 누르려 할 때 싫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강연이 끝났을 때 강당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의 강연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학생들 사이에서 갓서연으로 불리며 영웅 대접을 받았고 다른 학교에서도 강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당연히 국방부에도 들어갔다. 며칠 뒤 지난번 복귀를 제안했던 특수전 사령관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소령, 아니 이서연 선생. 자네 강연 영상 봤네. 정말 감명 깊었어. 자네는 단순히 싸우는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더군. 사령관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서연아, 다시 군으로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겠네. 대신 군의 이름으로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고 싶어. 우리는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만큼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국방의 일부라고 생각하네. 국방부 차원에서 청소년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그 책임자로 자네를 공식 초빙하고 싶네. 군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겠네. 자네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써주게. 이것은 군인 칼날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교육자 이서연의 가능성을 믿고 내미는 국가의 손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싸움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지키는 거대한 사명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네, 사령관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그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물장구 치는 모습이 보였다. 총과 칼을 들고 어둠 속을 누비던 과거의 전장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아이들의 미래라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전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했다. 국방부의 공식 책임자. 이서연의 어깨에 올려진 직함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것은 단순히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무한한 의무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에게는 파격적인 수준의 예산과 군의 인력 및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는 관리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작전이었고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정의 팀이 필요했다. 그녀는 국방부에 단 한 가지를 요청했다. 교관 선발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달라는 것. 그녀가 원하는 인재는 단순히 스펙이 좋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었다. 어둠의 끝을 직접 목격하고 그 속에서 생존했으며 그럼에도 인간에 대한 따뜻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했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군과 경찰의 인재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전역하거나 일선을 떠난 잊힌 영웅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인물은 경상남도 통영의 한 작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던 박태준이었다. 190cm가 넘는 거구에 온몸은 상처와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다. 그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폭발물 처리반 EOD 출신의 전설적인 상사였다. 수십 번의 대테러 작전과 해외 파병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그였지만 마지막 작전에서 부비 트랩을 해체하다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로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완강히 거절했다. 나는 사람을 구하는 법보다 파괴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내 손은 너무 거칠고 내 과거는 너무 어둡습니다. 아이들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가 용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맹렬한 불꽃 속에서 쇠를 녹이고 붙이는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손으로 폭탄을 해체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겠죠. 그 정교함과 집중력이라면 아이들의 여린 마음이 다치지 않게 어루만져주는 법도 누구보다 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박태준 상사님, 파괴하는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지키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온실 속 화초 같은 선생님이 아니라 거친 세상의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단단한 방패입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설득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박태준은 결국 쇳가루 묻은 작업복을 벗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번째 인물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공군 공정통제사 CCT나 탐색 구조전대 SART 같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최정예 특수부대에서 최초의 여성 항공구조사로 활약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적진에 고립된 조종사를 구출하고 재난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하지만 그녀는 비행기 추락사고 현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을 수습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더 이상 현장에 나설 수 없게 되어 전역했다. 서연이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응급실에 실려온 주취자의 난동을 능숙하게 제압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상황 판단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하죠?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비극을 봤어요. 이제는 조용히 제게 주어진 환자만 돌보고 싶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지친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오수진 선생님은 비극의 현장에서 절망만 본 게 아닐 겁니다.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의 경이로움과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보셨겠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법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냉정을 찾는 법, 내 옆에 친구를 돕는 법,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져 올린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오수진 역시 이서연이라는 사람이 가진 기묘한 설득력과 비전에 이끌려 합류를 결정했다. 이렇게 전직 UDT 폭발물 처리반, 공군 항공구조사, 그리고 707 대테러 팀장까지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전설들이 아이들을 지킨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였다. 서연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불사조 프로젝트 피닉스라 명명했다.
어떤 시련과 위협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더 강하게 일어서는 불멸의 의지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겠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팀원들을 데리고 강원도 산골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 산하의 폐훈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가 준비한 것은 상상 이상의 지옥 훈련이었다. 하지만 훈련의 목표는 신체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다.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군인으로서의 본능을 완전히 파괴하고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훈련 첫날 서연은 그들에게 모의 총기를 주고 가상 인질범에게 위협받는 학생 구출 임무를 내렸다. 박태준과 오수진은 수년간 몸에 밴 대로 전광석화처럼 건물에 침투해 순식간에 인질범 역할을 맡은 대역을 제압했다. 완벽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실패를 선언했다. 두 분은 인질범을 제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학생을 구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멍한 표정의 두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극도의 공포에 질린 학생 아역 배우의 구석에서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표적을 제거하는 데만 집중했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적의 제거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안정입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안심시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과정이 모두 생략됐습니다. 당신들은 군인으로서는 100점이지만 불사조 프로젝트의 교관으로서는 0점입니다. 그날부터 훈련의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아역 배우들이 울고불고 소리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훈련. 실제 학교 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학생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훈련. 군용 기술을 철저히 비살상, 방어, 회피의 원칙에 맞게 변형하여 아이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재구성하는 훈련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박태준은 거대한 손으로 우는 아이에게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을 거는 법을 배웠고 오수진은 날카로운 지적 대신 따뜻한 공감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법을 익혔다. 한 달간의 혹독한 재탄생 과정을 거쳐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팀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불사조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공식 시범 교육이 서울의 한 대규모 고등학교에서 열리게 되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국방부에서 나온 아저씨, 아줌마들이 하는 뻔한 안보 교육이겠지 하는 표정들이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른 이서연과 팀원들의 모습은 아이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이서연의 간결하고 카리스마 있는 소개에 이어 거구의 박태준이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그는 누군가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을 때 힘으로 저항하는 대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의 동작은 거대했지만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고 폭력적이지 않았다. 학생들의 눈이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오수진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딱딱한 이론 대신 자신이 구조 현장에서 겪었던 실제 사례를 들려주었다. 친구의 작은 용기 덕분에 심정지 상태에서 살아난 학생의 이야기. 그녀의 생생한 이야기에 학생들은 완전히 몰입했다. 교육의 클라이맥스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었다. 갑자기 강당의 조명이 꺼지고 괴한 대역이 침입해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란에 빠졌다. 그때 이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 말에 따라 행동합니다. 모두 자세를 낮추고 가장 가까운 책상이나 의자 뒤로 몸을 숨기세요. 그녀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다. 박태준은 출입구를 막아섰고 오수진은 겁에 질려 우는 학생을 다독였다.
혼란은 1분 만에 수습되었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대로 침착하게 대처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을 때 강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루함이나 냉소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도 위기 상황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서로를 지켜주었던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시범 교육은 대성공이었다. 이서연과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강철 같던 과거를 녹여 아이들을 지키는 따뜻한 날개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강당 맨 뒷좌석에서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한 중년 남자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만 감돌았다. 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불사조 프로젝트라는 물건 생각보다 훨씬 더 성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겁을 줘서 통제해야 저희 사업도 편한데 저 여자 이서연이라는 자가 자꾸만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용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서연이 새로운 전장에서 막 희망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그 순간 더 교활하고 강력한 어둠이 그들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불사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데뷔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언론은 군 출신 전문가들이 만든 혁신적인 청소년 안전교육이라며 극찬을 쏟아냈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신청하려는 문의가 빗발쳤다. 이서연과 팀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들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너 불사조 교육받았냐?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박태준과 오수진은 아이들 사이에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둠은 언제나 빛이 가장 밝은 곳에 가장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법이다. 변화는 인터넷의 작은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맘카페로 불리는 학부모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 논란의 불사조 프로젝트, 우리 아이들을 잠재적 폭력배로 만들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이서연이 과거 조폭들을 제압했던 공원 사건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그녀가 일반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폭력적인 인물인 것처럼 묘사했다. 또한 국방부 예산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아이들에게 군사훈련과 다름없는 위험한 기술을 가르쳐 교내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글의 말미에는 전직 군인 출신들이 만든 이 살벌한 교육을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라는 선동적인 문구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음해라며 무시했다. 하지만 그 글은 조직적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갔고 비슷한 내용의 자극적인 영상들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전문적인 여론 조작 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역력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교육,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살인 기술 전파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단 기사들이 몇몇 군소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프로젝트를 지지했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었고 교육을 신청했던 학교들 중 일부가 돌연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방부와 교육부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상부에서는 이서연에게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고 논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자숙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팀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박태준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왜 우리가 숨어야 합니까? 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오수진은 밤새도록 악성 댓글들을 찾아내 반박글을 달며 지쳐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음해의 파도 앞에서 그들의 노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졌다. 이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흑룡파의 배후에 있던 세력의 보복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주먹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여론이라는 칼을 휘두른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녀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 또한 전쟁입니다. 총과 칼 대신 거짓과 선동이 무기가 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무너지면 적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국정원의 김진우에게 연락해 여론 조작의 배후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우는 사이버 안보팀을 동원해 악성 게시글의 최초 유포지와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이서연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프로그램과의 단독 인터뷰를 자청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인터뷰 자리,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앵커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을 보여주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이 영상만 보면 이서연 씨는 아이들을 가르칠 교육자가 아니라 격리되어야 할 위험인물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앵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영상 속의 저는 누군가에게는 분명 위험 인물일 겁니다. 아이들이 가득한 공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폭력배들, 그리고 제 아들을 납치해서 그 목에 칼을 들이댔던 범죄자들. 그들에게 저는 분명 두렵고 위험한 존재였을 겁니다. 저는 제 아이와 우리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폭력은 나쁜 것이니 그저 가만히 당하고 있어라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진심 어린 답변에 앵커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어서 불사조 프로젝트의 교육 철학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것은 폭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교육이며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도 흔들림도 없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심에 감동한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녀의 호신술 교실에 참여했던 주부들, 그녀의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직접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프로젝트의 진실성을 증언했다. 우리가 배운 것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용기였습니다라는 학생의 글은 수만 건의 추천을 받으며 퍼져나갔다. 결정적인 한 방은 김진우로부터 나왔다. 그는 마침내 여론 조작의 배후를 밝혀냈다. 모든 자금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이자 유통그룹인 태영그룹의 최 회장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흑룡파는 바로 그 태영그룹이 재개발 사업 등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키우던 하부 조직이었던 것이다. 최 회장은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이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벌인 것이었다. 김진우는 최 회장의 탈세와 비자금 내역 등 그가 수년간 모아온 비리 자료를 서연에게 넘겨주었다. 언론에 터뜨리면 태영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자료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 자료를 언론에 넘기지 않았다. 대신 최 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다음 날 서연은 홀로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태영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로 들어섰다. 최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이면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남자였다. 이서연 씨, 여기까지 어인일로 오셨소? 내게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러온 건가? 서연은 대답 대신 그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으로 어떤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최 회장이 비밀 장부와 관련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담긴 도청 영상이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이걸 어떻게 해? 서연은 휴대폰을 끄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는 사업가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복잡하게 싸우는 법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를 위협했고 이제는 내가 지키려는 모든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회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위압적인 분위기에 최 회장은 저도 모르게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였다. 이 자료들을 언론에 넘길 수도 검찰에 넘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대신 당신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벌이고 있는 모든 더러운 짓을 멈추십시오. 불사조 프로젝트에 대한 음해, 그리고 당신이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벌이는 모든 사업들까지. 만약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나와 내 사람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지키려는 아이들에게 어떤 위협이라도 가해진다면 그녀는 최 회장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때는 제가 법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사회의 악성 종양으로 규정하고 제가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 당신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작전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다시는 내 아이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사실의 전달이었다. 최 회장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종류의 인간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자신의 목숨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의 서늘한 결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종류의 힘이었다. 다음 날부터 이서연과 불사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악성 기사와 게시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프로젝트를 압박하던 정치권의 움직임도 완전히 멈췄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이서연은 또다시 그녀만의 방식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불사조 프로젝트의 신화는 더욱 견고해졌다. 최 회장의 위협이 사라진 뒤 불사조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다. 음해 사건은 역설적으로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프로젝트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더 이상 일선에서 직접 강의만 하는 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리는 총설계자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무작정 전국의 모든 학교를 찾아다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필요한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스스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교관 양성 과정을 만들었다. 자신과 박태준, 오수진의 철학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제2, 제3의 불사조 교관들을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선발 공고가 나가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 전직 군인, 경찰, 소방관, 응급구조사, 체육교사,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서연은 그들의 화려한 경력 대신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명을 찾으려는 굳건한 의지를 기준으로 교관들을 선발했다. 강원도 훈련장에서 진행된 교관 양성 과정은 본편만큼이나 혹독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사조 프로젝트의 혼을 이어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칠 아이들이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법을 체득했다. 몇 달 뒤 마침내 일기 수료생 30명이 전국 각자의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청소년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었다.
그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등을 찾아다니며 교육의 저변을 넓혔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불사조 프로젝트의 교육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 같은 소식들이 들려왔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불사조 교육을 받은 여자아이가 하굣길에 낯선 아저씨가 차에 타라고 유인하자 싫어요. 안 돼요. 라고 소리치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아이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박태준 선생님이 위험할 땐 창피한 게 아니라 무조건 큰 소리를 질러야 내 편이 생긴다고 가르쳐줬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강원도 산골의 한 중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등산을 하던 학생이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친구들이 당황해서 울고 있을 때 불사조 교육에서 응급처치법을 배운 한 학생이 침착하게 119의 위치를 설명하고 나뭇가지를 이용해 부상당한 친구의 다리에 부목을 대는 등 정확한 초기 대응을 했다. 그 덕분에 부상당한 학생은 후유증 없이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오랜 기간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불사조 교육을 받은 뒤 용기를 내어 학교 상담실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오수진 교관에게서 폭력의 가장 좋은 먹이는 침묵과 두려움이다. 그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말을 듣고 결심한 것이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을 시작으로 학교에 만연해 있던 폭력 서클이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쌓이면서 불사조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폭력과 위험 앞에서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용기 내어 손을 내밀 줄 아는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전국을 순회하며 교관들을 격려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시스템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갔다. 그녀의 아들 지후 역시 이제는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있었다. 주말이면 교육 현장에 따라와 자료를 나눠주거나 시뮬레이션에서 아역 역할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엄마의 일을 도왔다. 어느 날 저녁 전국 교관들과의 화상 회의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거실로 나온 서연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지우를 발견했다. 아들 안 자고 뭐해? 아, 엄마. 학교 과제 하고 있었어. 내 장래 희망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 지후가 돌려보여준 발표 자료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자료에는 불사조 프로젝트의 로고와 함께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상담 심리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는 몸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 나는 엄마처럼 마음을 다친 친구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상담 심리사가 되려고.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랑 같이 팀을 만드는 거야. 엄마는 몸을, 나는 마음을 지키는 거지. 어때, 멋지지? 서연은 순간 울컥 차오르는 감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싸움이 이제 아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더 큰 세상을 보게 한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해 연말 이서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올해의 교육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위에서 그녀는 상패를 들고 담담하게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변화를 선택한 우리 아이들의 용기와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저희 불사조 프로젝트 교관님들의 헌신에 주시는 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작은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수상 소식은 해외에도 알려졌다. 청소년 범죄와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에서
그녀의 교육 시스템, 이른바 K의 안전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서연의 마음은 조금도 들뜨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시상식장 맨 앞줄에 앉아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국가적인 영웅, 세계적인 명성이 아닌 바로 저 아이의 웃음과 미래를 지키는 것이 그녀의 싸움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올해의 교육자 대상 수상 이후 이서연의 이름 앞에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의 어머니, 살아있는 영웅 같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었다. 그녀가 만든 불사조 프로젝트는 K의 방산, K의 팝에 이어 K의 안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정부 부처의 고위 관료들과 각국의 벤치마킹을 위한 외교 사절단으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현장의 교관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행정가이자 살아있는 상징이 되어 있었다. 회의는 끝없이 이어졌다. 광택이 나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 둘러앉아 딱딱한 용어들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그녀는 종종 이질감을 느꼈다. 통계 수치, 예산 배정, 분기별 성과 보고 모든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 숫자들 너머에 있어야 할 아이들의 실제 얼굴은 점점 희미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땀 냄새가 가득했던 수영장과 강당이 그리웠다. 수많은 보고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정작 아이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추던 그 온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어느 날 저녁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던 그녀에게 작은 우편물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그녀가 처음으로 강연을 나갔던 아들 지우의 중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이었다. 화려한 감사장이나 공식 서신들 사이에서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눌러쓴 편지는 유독 눈에 띄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첫 강연을 들었던 3학년 김민지라고 합니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그때 교실 맨 뒷자리에서 늘 혼자였던 아이였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니었지만 친구를 사귀는 게 너무 무서웠고 세상이 온통 위험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특히 진짜 용기는 주먹을 쓰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무언가 작은 불꽃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 저희 반에 전학 온 친구가 적응을 못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모른 척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나도 사실 친구 사귀는 게 어려운데 우리 같이 해볼래? 라고요. 그 친구와 저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선생님은 제게 싸우는 법이 아니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법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영웅이세요. 서연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언론의 찬사나 대통령의 훈장보다 이 작은 편지 한 장이 그녀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울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저렇게 어둠 속에 있던 아이 한 명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이자 가장 큰 보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며칠 뒤 국방부와 교육부가 함께 주최하는 불사조 프로젝트 성과 보고회에서 연단에 선 이서연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는 불사조 프로젝트의 국가 총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을 이었다.
불사조 프로젝트는 이제 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훌륭한 교관님들과 이 프로젝트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이제는 굳건한 시스템이 갖춰졌고 저보다 더 훌륭한 행정 전문가가 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아이들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가 되고자 합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전국적인 운영권은 후임자에게 넘기되 자신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고향 인천으로 돌아가 인천 지역 모델을 직접 운영하며 현장 교육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명예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녀의 결정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그 결심 속에 담긴 진정성을 깨닫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것이야말로 이서연이라는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힘, 본질을 좇는 용기였기 때문이다.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서연은 예전에 작은 수영장 근처에 불사조 커뮤니티 안전센터라는 작은 공간을 열었다. 그곳은 더 이상 학교를 찾아가는 일방적인 교육장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고 부모들이 함께 모여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어르신들이 안전상식을 배우는 지역 공동체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박태준과 오수진도 주말이면 약속이나 한 듯 인천센터를 찾아왔다. 그들은 이제 상사와 부하가 아닌 같은 꿈을 꾸는 동료이자 가족이었다. 거구의 박태준은 아이들에게 노쇠 그릇만 한 손으로 솜사탕을 만들어주며 웃었고 차갑던 오수진은 학부모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며 함께 울고 웃었다. 그들 역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이곳의 소박한 온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엄마의 바람대로 그리고 자신의 꿈대로 심리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생이 된 지우는 훌쩍 자란 키만큼이나 생각의 깊이도 깊어졌다. 그는 학교에서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어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 관계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엄마의 보호를 받는 아들이 아니라 엄마의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인천센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안전 워크숍이 열렸다. 그날의 강사는 2명이었다. 바로 이서연과 1일 특별 강사로 초빙된 아들 강지후였다. 먼저 단상에 선 것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의 대처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술 시범에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그 무서운 마음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걸까? 아이들이 어리둥절해하자 2번째 강사인 지우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그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 마음의 신호예요. 무서움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감정이랍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기방어 기술이에요. 지후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긍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어서 서연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그런 신호를 보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주고 언제나 너의 편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최고의 안전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몸을 지키는 엄마의 가르침과 마음을 지키는 아들의 가르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부모와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유대감을 확인했다. 서연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작전이 성공했음을 느꼈다. 워크숍이 끝나고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서연은 지후와 함께 센터 근처의 월미도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철석이는 파도 소리와 멀리 인천대교의 불빛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오늘 정말 멋졌어, 아들. 엄마보다 훨씬 훌륭한 선생님이던데? 서연의 칭찬에 지우가 쑥스럽게 웃으며 답했다. 엄마한테 배운 걸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제 꿈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때 서연은 저 바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조국의 안위라는 거대한 사명감과 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웃고 울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녀의 코드네임이었던 칼날. 한때는 적의 심장을 베기 위해 존재했던 그 이름은 이제 세상을 위협하는 무지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 두려움을 베어내고 희망을 심어주는 따뜻한 도구가 되어 있었다.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던 삶을 넘어 육지에서 사람을 지키는 새로운 사명. 화려한 명성이나 권력이 아닌 매일 만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시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꿈꾸는 미래. 이서연은 그 가장 조용한 전장 속에서 비로소 인생의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호랑이가 아니었다.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진정한 영웅이었다.